안녕하십니까. 국제상학 제7강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시간의 3강좌에 걸쳐서 이 CISG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과 물품 매매와 관련해서 공통 규정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66조 이후의 내용들은 위험 이전과 손해배상,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될 부분은 이제 위험 이전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는 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손해를 끌어안는 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물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물품이 멸실 손상되었을 때 당연히 그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자,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우리가 강조를 했다시피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요. 소유권 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여기 66조 이후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위험 이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일반 원칙이 제 6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66조 규정을 좀 살펴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을 대금 지급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를 보면 위험의 부담이란 것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험 부담이 넘어간 이후에 당연히 물품이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요. 이렇다면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 이후부터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겁니다. 손해를 매수인이 끌어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다, 위험 부담 이전 이후에 멸실 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 물품을 쓸 수가 없고 자기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단서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잘못, 매도인의 자기 부작이란 것은 매도인이 행동을 했거나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부작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인의 행동, 매도인의 자기 부작위에 의해서 이 멸실 손상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수인의 어떤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면제되거나 계약 또는 이렇게 분쟁 해결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조에는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매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7조, 68조, 69조가 전부 다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67조는 그 중에서도 이 매매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을 때, 운송을 포함하고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 줄 의무가 없을 때는 위험은 물품이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송부되도록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의 이전이란 것은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줄 의무가 없고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어질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 운송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등장했냐면 31조의 물품의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 인도 의무에서 이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매매 계약에서는 그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즉 그때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 위험에 대한 부담도 같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7조의 내용과 이 31조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운송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기까지에는 특별히 이전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정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3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31조 자체가 특정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제 물품 인도에 다루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어지기로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그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그러한 때의 위험의 부담도 이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하고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란 겁니다. 이 물품을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BL 선하증권이 되겠습니다. 선하증권은 다른 운송 서류와 다르게 물품에 대한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증권을, 쉽게 말해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국제 운송의 여러 가지 간행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격지자 간의 그 국제 해상 운송의 메커니즘상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뭐 해상 운송인이겠죠. 이렇게 운송인에게 인도가 되고 물품이 선적되어서 출항을 하게 되더라도 이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비해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BL을 발행하게 되면 매도인은 이 BL에 대한 뭐 정당한 소지자가 될 것이고, 이 BL에 대한 처분권을 바탕으로 뭐 배설을 하거나 아니면 백지 배설을 하거나 아니면 기명식 배설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유통을 시켜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대금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신용장 방식을 통한 하한 치결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운송 계약을 이렇게 해상 운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운송인 혹은 복합 운송인의 경우든 이런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위험 부담은 매수인에게로 넘어가 있는데 물품에 대한 청구권 내지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는 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매도인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은행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내게 될 텐데만, 어쨌든 위험이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서 매수인 쪽으로 넘어갔지만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는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BL의 어떤 특수성, BL의 사용의 여러 가지 간섭과 간행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BL 같은 서류가 매도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이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조 2항에서는 물품에 대한 특정, identify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물품이 화인이나 선적 서류나 아니면 매수인에 대한 통지나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약에, 매매 계약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는, 그러니까 불특정물 중에서 매수인에게 넘겨지는 물건은 바로 이것을 매수인에게로 보낸다,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라는 것으로서 특화되고 특정되고 충당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여야만 매수인에게 물품이 이전될 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조를 보겠습니다. 67조는 운송 계약을 포함한 경우의 위험의 이전이었습니다. 68조는 비슷하지만 이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운송 도중에 물품이 매각되는, 이거를 운송 도중 전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운송 중에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상 운송을 한다라고 쳤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매도인이 있고 여기에 매수인이 있어서 물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란 점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인이 있고 운송 도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있었지만, 이 매수인이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래의 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이 다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도인이 돼서 새로운 뉴 매수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운송 중 전매라는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물건을 처음 산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샀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물론 이런 경우는 공산품이나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어서 공급되는 그러한 주문자 제작 생산품 내지는 공산품,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범용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운송 도중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 거래 조건에 따라서 운송 도중에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철강석이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 시세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서플라이어, 이 원유나 철강석이나 이런 곡물의 서플라이어가 매수인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시작해서 매수인이 정해져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처음에 소유권을 넘겼던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간 이후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구매자를 찾아서 더 좋은 가격을 받고 물품의 인도를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특화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는 공산품보다는 범용성이 있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이 해상 운송의 그 기간, 보통 이제 특히 또 이런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원자재를 운송하는 벌크선이 보통은 컨테이너선보다는 속도가 느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 해상 운송 도중에 주인이 바뀌는, 물품의 어떤 수화인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생각 외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가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 매수인이 새로운 매도인 되고 뉴 매수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첫 번째 매도인에서 첫 번째 매수인에게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뭐 이것이 매매 계약상 운송을 포함했다거나 한다면 뭐 운송인에게 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 위험 부담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여기 중간에 있는 첫 번째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인 이 당사자가 지금 현재는 위험 부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을 유매수인에게로 넘겨 주어야 되는 상황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위험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체결 시점에 넘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매수인은 과연 이 매수인을 말하는 것이냐, 유매수인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운송 도중 매각이라는 것은 물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 중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거래에 따른 매수인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유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사정에 따라서 위험 부담은 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가 당연히 운송 서류죠. 그리고 이것은 해상 운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운송 서류인 BL을 의미할 것입니다. 선화증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이러한 BL을 발행한 시점에서 유매수인에게, 두 번째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이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에게서 유매수인, 두 번째 매수인에게 물품이 계약 체결될 때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 그리고 두 번째, 그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운송인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할 때 이 유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충돌이 되냐면 이렇게 운송 도중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보통 해상 운송 도중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시점이겠죠. 중간 시점, 운송 중 시점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이 시점에 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아서 위험 부담이 이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서류를, 선화증권을 운송인이 발행하는 시점은 이 운송 중 시점이 아니라 선적 시에 발행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적 시점이란 건 결국 운송 중 전매, 운송 중 매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운송 중 전매는 7월 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물품의 선적은 6월 20일 날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인 이 당사자에게서 유매수인에게로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 운송 중 전매의 계약이 체결된 7월 1일이 그 위험 이전의 기본적인 원칙일 것인데, 특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보다 훨씬 소급된 날짜, 앞선 시점, 과거의 시점인 6월 20일부터 이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물건을 산 시점이 아니라 자기가 물건을 사기 훨씬 이전부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해보면 이런 규정 자체가 유매수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니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 사정이란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정, 이 상황, 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과거로 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앞당겨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은 뭐냐? 이 부분은 보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이란 것은 해상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상 위험으로부터 화물이나 선박의 멸실 손상을 금전적으로 보호받고 보상받고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부보하게 되는 것이 해상보험이게 되는데요. 이 뉴 매수인은 물건을 운송 도중에 선박이 선적되는 시점이 아니라 운송 도중에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송 도중에 물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상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해상보험을 부보를 해야 되죠. 근데 보험회사가 이 7월 1일 시점에 보험회사와 컨택을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물품의 현재 상태가 이미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졌고 해상에서 운송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의 어떤 현실적인 상태, 물품의 파손 여부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송 중 전매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급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급 보험이란 것은 이 물품에 대한 그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운송 중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되돌아가서 소급되어서 물품의 선적 시점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손상을 보험자가 다 담보하는, 다 커버하는 그러한 형태를 소급보험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뭐 좀 더 풀어 얘기를 하면 이 해상 운송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보를 하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 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다시 얘기해 보면 뉴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당연히 해상 운송 남아있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이 물품이 지금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정확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 때 자신이 물품을 구매한 시점부터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보험자 입장에서도 물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요 물품의 선적 시점부터 운송계약,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소급보험, 즉 운송 구간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자는 쉽게 말해서 이 두 번째 매수인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계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선적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근데 보험은 여기서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선 과거로 포함되어서 과거로 회귀해서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소급보험, 운송계약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 체결 시점만 어떤 위험 이전의 분기점이 돼버린다면, 즉 다시 말해서 요 계약 체결 시점에는 첫 번째 매수인이 책임이 있고 두 번째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 이후에만 위험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사고가 이 구간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운송 중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시점에서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원래대로 하고 하면 이 제2 매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구간에 위험 부담을 하는 당사자는 제2 매수인이 아니라 제1 매수인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매수인과 보험자 사이에서 운송 구간 전체를 부보하는 소급보험을 들고자 할 때는 이 운송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제2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 부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이 피보험 이익이 이 보험 목적물인 하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제1 매수인이 아니라 제2 매수인에게 있어야만 이 제2 매수인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피보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뭐 해상보험 파트에 대해 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운송 도중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단순하게 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부터 제2 매수인에게로 위험 이전을 시켜버리면 제2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자가 바다 위에 한가운데 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의 파손 여부 이런 것들을 보험자가 체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물품의 선적 시점부터 계약 체결 시점까지에 발생하는 물품 멸실 손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위험을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제2 매수인 쪽에 있어야만 보험자가 그 선적 시점부터 계약 체결 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자신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제2 매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는 이런 운송 중 전매가 발생하게 되면 소급보험, 과거로 계약 체결 시점보다 과거로 앞질러 가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운송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의 소급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바를 체크를 해보면 소급보험을 들 때는 당연히 계약 체결 시점으로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선적 시점, 그 비해를 발행하는 선적 시점에서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미 물품이 멸실 손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않았을 때는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인은 어떤 매도인일까요? 원래 정말 처음에 이 매도인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운송 중 전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매매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운송 중 물품의 매매는 이것이죠. 운송 중 물품 매매. 다른 말로 운송 중 전매. 그래서 제가 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할 때 이 매수인은 첫 번째 매수인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매수인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매도인도 첫 번째 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도인이자 첫 번째 매수인인 이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송 도중인 물건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겨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는 물품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떠넘긴 겁니다. 속인 것이죠. 이미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목적지 도착해서 하역하면 내가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되니까 물건이 아직 지금 바다 위에 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새로운 매수인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 첫 번째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손실 여부를 알고도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제2 매수인을 속이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 대한 어떤 멸실손상에 대한 책임, 위험 부담의 책임은 그대로 이 첫 번째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조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조 규정은 운송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운송 도중에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7조 및 제6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 위반을 범하게 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매수인이 인수한 때, 매수인이 어떤 물품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시점부터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제때 안 해요. 원래 이때 받아야 된다, 이 시점에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 받지 않아서 그냥 운송인이 그냥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둡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뒀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치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을 이거 사실 매수인에게 우리가 매수인의 의무에서 그런 것을 보았죠. 대금 지급과 물품 수령 의무.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도 안 했고 운송인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뒀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령하지도 않은,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 물품 수령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러한 자신의 물품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69조 2항의 내용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 기일이 도래하고 또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 이전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받게 되면 거기서 이건 이제 뭐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 인도를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고 위험 이전을 받는 것이고요.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거기서도 그 기일에 그 장소에서 물품을 임의 처분하에 두면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위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67조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하에 물품이 두어져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넘어가게 되려면 이 물건이 매수인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파는 그 물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만들었던 많은 물건 중에서 너한테 파는 그것 이게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특정되고 충당되고 아이덴티파이 되어야만 물품이 매수인에게로 정상적으로 매수인의 통제하에 들어갔을 때, 매수인의 관리하에 들어갔을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다 판단되고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0조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죠.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67조, 68조, 69조, 67조, 68조, 69조 규정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부담,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부담, 위험에 대한 부담이 이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관리하에,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고 자신이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상황 하에서 발생한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이 끌어안는 것이고 자신이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 맞겠죠. 67조, 68조, 69조의 규정에 따른다면. 하지만 그러한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을 향해서 계약 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7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조의 내용부터 70조의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66조에는 위험 부담에 대한 일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매수인 거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소유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물품이 멸실 손상이 나면 매수인이 손해로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 의무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이전되었다 하고 된 이유라 할지라도 이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의 자기 부자기에 기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매수인이 면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67조, 68조, 69조는 위험 이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조는 운송을 포함한 매매 계약의 경우, 그래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장소가 될 수 있겠죠. 터미널이나 뭐 어떤 항구나 공항이나 이런 곳이 될 텐데, 그런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선화증권 같은 서류가 등장을 하더라도 위험 이전이 매수인에게 넘어갔고 물품에 대한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가 매도인 수중에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운송인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보내는 물건이 무엇이다, 매수인에게 파는 물건이 무엇이다, 매수인이 사가는 물건이 이것이다,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이겠죠. 이거겠죠. 많은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이것이 매수인에게 파는 것이다 라고 특정되어 있어야만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의 책임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조는 운송 중 물품 매매에 대한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두 번째 매수인에게 이 운송 중 전매, 운송 중 매매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인데, 이 전체 운송 구간, 그러니까 물품의 선적 시점부터 계약 체결 시점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두 번째 매수인이 부보를 하게 된다면 이걸 이제 소급보험 내지는 운송 구간 전체를 부보하는 보험에 의해서 이 선적 시점부터 계약 체결, 운송 중 전매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체결 시점까지에 발생되는 피보험이익,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매수인이 아닌 두 번째 매수인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요런 특별한 사정,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위험 부담 시점이 운송 중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 서류를 발행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선적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땡겨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9조에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67조에 해당되지 않고 68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아서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길 때에는 그 장소에서 기일이 도래했을 때, 그리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임의 처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품에 대한 어떤 관리나 통제가 매수인의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6조부터 67조, 68조, 69조, 그리고 70조에 대한 내용까지가 위험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G 우리가 앞부분에 31조에서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7조, 68조, 69조에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인도가 아니라 위험 부담에 대한 이전의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부시켜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을 포함하는 거래, 운송을 포함한 매매 계약이고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CISG 물품에 대한 인도 의무는 매도인이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시점에 67조에서도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된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는 31조에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장소,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고 그 사실을 매수인이 인지했을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CISG 69조에서 69조는 67조와 68조가 적용되지 않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 이전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지했을 때 이 물품에 대한 위험 이전이 매수인에게로 이루어진다라고 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조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 인도와 69조의 규정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운송 중 물품에 대한 매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31조에는 이런 운송 중 물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둔다, 계약 체결 시점에 어떤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둔다라는 부분이 있고, 요것이 사실은 운송 중 매매 일반 원칙과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운송 중 전매가 일어나더라도 그 운송 중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그 계약 체결 시점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 물론 여기서의 말하는 매도인은 첫 번째 매수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은 두 번째 매수인이 되겠죠. 실제 운송 중 매매를 하는 요 계약 체결 시점에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됩니다만, 예외적인 사정에 있는 경우 이 운송계약 전체를 담보하는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서류를 발행한 선적 시점, 그 시점에 그 시점으로 이제 이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앞당겨져서 이 운송인에게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시점부터 위험에 대한 부담이 두 번째 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이 아닌 두 번째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사실 요 부분은 위험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운송 중 물품 매매의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물품 인도 관련된 내용에서는 조금 링크되는 서로 연결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1조의 경우에는 단서가 그것이었죠.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쭉 해서 최초 운송인, 특정 장소, 영업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 이전도 그때 진행이 된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인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ISG 31조와 67조, 68조, 69조를 연결지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뒤에서 학습하게 될 인커텀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 모두 다 특정 장소, 인커텀스의 그 규칙을 씀과 동시에 그 규칙이 사용되는 곳, 그 규칙 뒤에 물품의 인도 시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품의 인도 내지는 물품의 비용 부담의 분기점 등을 이 특정 장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ISG에서 말하는 특정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특정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으로 함께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어떤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형거래 조건으로서는 EXW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 계약을 포함한 매매에 해당되는 것은 F그룹, FOB나 FCA와 같은 F그룹 혹은 CIF나 CFR 같은 C그룹이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F그룹, C그룹의 인커텀스 조건이 이런 운송 계약을 포함한 거래 혹은 EXW 조건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거래와 함께 비교되어질 수 있고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커텀스는 이 EXW나 뭐 CIF나 CFR 뒤에 특정한 장소를 명기를 하고 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특정 장소에서의 인도 의무로 인커텀스는 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커텀스는 기본적으로 운송 도중에 물품의 매매를 기본적으로 전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커텀스 2010에 와서는 물품에 대한 조달, 프로큐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프로큐어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운송 중 전매를 위해서 프로큐어란 용어를 인커텀스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운송 중 전매가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바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 중 물품 매매에 있어서의 물품의 인도와 혹은 위험 부담의 어떤 분기점은 이 CISG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계약 해제와 관련된 이행기전, 이행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사자 1방은 계약 체결 후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결과로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한다는 것이 나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냐, A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그 신뢰성에 결함이 있다. 상대방이 이러한 계약을 이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결함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계약 이행 준비 또는 계약 이행의 행위 자체에 어떤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도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 기전, 이행 정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신뢰성의 결함이 있거나 이행 행위에 대한 어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 나 스스로 그냥 이행을 정지시키면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명백한 사유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명백한 경우에 의해서 내가 이행을 정지할 때는 당연히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절한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나만 상대방의 어떤 행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나도 안 해 그러고 속으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안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상대방도 그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을 것이고 뭐 해명을 하거나 뭐 계약에 대한 교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행 기전 이행 정지를 할 때는 물품에 대한 우리가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류, 이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권한을 주는 서류, 이거는 당연히 BL입니다.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해상 운송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선화증권 원본의 제시를 통해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 기전, 이행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원본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물건을 매수인이 찾아가 버리면 어떤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 기전, 이행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입장에서는 그 운송 계약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행 기전 이행 정지에 따른 어떤 매수인의 물품 인도를 중지시키는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권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란 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행 기전 계약 해제입니다. 이행 기전 이행 정지가 있고 이행 기전 계약 해제가 있는데 이행 기전 이행 정지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스탑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행 기전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대해서 나는 내 이행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라는 것이 이행 기전 계약 해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행 기전 이행 정지처럼 이러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나 혼자 계약 해제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왜 계약 해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예 내가 안 하겠다, 계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당연히 계약 해제에 대한 선언을, 계약 해제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이행 기전 이행 정지나 이행 기전 계약 해제나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거나 계약 해제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행 기전 이행 정지는 어떤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실질적인 부분 substantial part에 대한 불이행이 판명된 경우에 이행을 정지하는 것이고요. 이 이행 정지를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기전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 펀더멘탈 브리치를 범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내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행 기전 이행 정지처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통지를 발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 기전 이행 정지든 이행 기전 계약 해제든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다면
어떤 개런티를 한다거나 뭐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이나 어떤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책을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행 정지나 계약 해제를 의도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73조 보겠습니다. 73조는 분할 이행 계약의 해제입니다. 분할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품이나 대금을 한 번에 뭐 일시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바로 보내고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의 인도를 전체의 분량을 뭐 달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계약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품이 분할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4번에 걸쳐서 온다라고 쳤을 때 A, B, C, D가 있는데 A는 잘 왔고 B가 왔는데 이 B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 성립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이 분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73조 1항은 어떻게 보면 그 분할 부분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됐을 때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어떤 분할 부분이 어떤 본질적 계약 위반을 성립을 했고 이 본질적 계약 위반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충분하게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의 분할 부분을 본질적 계약 위반이 발생시킨 것을 근거해서 그 뒤에 장래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래의 일부의 분할 부분을 가지고 장래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을 73조 2항에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도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을 했는데 다른 부분, 이미 행해진 부분, 그러니까 73조 2항의 경우에는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것이고 73조 3항은 과거 분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B, C, D로 나눠졌을 때 73조 1항은 요거 하나 본질적 계약 위반해서 계약 해제 선언하는 것이고 73조 2항은 요거를 바탕으로 D에 오는 것까지도 해제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3조 3항은 요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행해진 부분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계약 해제, 이미 인도된 부분과 이미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인도된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할 때는 이 A, B, C, D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이 B의 어떤 본질적 계약 위반이 결과론적으로 A와 C와 D에게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이미 인도된 부분과 전체 부분에 대해서의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조, 72조, 73조는 71조 이행기전 이행정지, 72조는 이행기전 계약해제. 그래서 이행기전 이행정지와 이행기전 계약해제의 차이점은 이것이 이행정지에 해당될 때는 실질적인 불이행에 대한 부분이었고 계약 해제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행기전 이행정지와 이행기전 계약해제가 공통되게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든 어떻게든 통지를 해야만 된다.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73조는 분할 이행 계약의 해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개별적 분할 부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분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그 분할 부분이 미래의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본질적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면 미래의 장래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분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된 부분의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바탕으로 이미 인도되어 있는 부분과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73조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조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어떻게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7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서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에 위반을 하는 사람이 계약 위반의 결과로 초래되는 어떤 손실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입은 손실의 이익의 손실, 기대 이익의 손실을 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5조에 대체거래 시 손해배상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어떻게 보면 계약이 해제됐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었고, 이 매수인은 물론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사가지 않아요. 물건을 주문을 해놓고 그럼 만들어 놓은 물건 이거를 반드시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 체결을 했는데 매도인 예를 들어서 좀 경우가 다르죠.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물건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건을 제대로 물품 인도를 하지 않아서 매수인은 물건을 이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급구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처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체 거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거래를 하는 것이죠. 계약 위반이 있거나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하려고 했던 물건을 급구를 하게 되는 그런 대체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체 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약 가격 그대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고 매수인이 대체품을 급구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으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실무적이겠죠.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서 팔아야, 처분을 해야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약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계약 가격과 이렇게 대체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원래 계약 가격보다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그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오게 될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차액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 거래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실질적으로 7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손실 더하기 이익 손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체 거래로 발생하는 차액을 더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7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약 해제가 되어서 대체 거래를 하였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급구를 하는 거죠. 아니면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하 급하게 처분을 시킨 거죠.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 계약 대금, 계약 체결 가격, 원래 계약 체결된 그 가격과 대체 거래 대금과의 차액에다가 74조의 손해배상액을 더한 손해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거래 차액과 74조에서 얘기하는 손실 더하기 이익 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라는 부분이죠. 그 차액이 사실 물론 이게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거래를 통해서 손실분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손실분이 줄여진 상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되겠죠. 물론 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일이 잘 없는 게 이렇게 대체 거래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 말고 대체 거래를 하게 되면 급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계약 교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게 되는 대체 거래로 인해서 이 차익이 더 발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실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입니다. 76조에는 물품에 대해서 시가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75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75조의 경우에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모두 대체 거래를 한 것이죠. 만들어 놓은 물건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아니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못 사가지고 이와 유사한 물품, 이와 상호 교환 가능한 물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운 좋게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입장 모두 다 대체 거래 당사자를 찾아서 대체 거래를 이행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대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예정인 경우에는 어떤 대체 거래 가격과 원래 계약 체결 가격하고의 차액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구매, 재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그 물건의 시가와 계약 체결 가격하고의 차액에다가 74조에서 얘기한 손해배상액을 더한 금액을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한다는 것이 7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가 되고 시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계약 대금과 시가의 차액, 시가와의 차액에다가 74조 규정된 손해배상액, 그러니까 이익 손실과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서 손해배상액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 시가가 문제가 되는데 시가는 물품의 인도가 행해졌어야 할 장소 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물품 인도 장소의 지배 가격으로 하고 이 물품 인도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다른 장소로부터 그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한 대체 가격으로서 시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부산에서의 어떤 지배 가격을 시가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뭐 물건이 인도되었다라고 하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송 비용을 시가에 더해서 그 더해진 가격을 대체 가격으로서 시가로서 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서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액 받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싶어서 물품에 대해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거나 물품을 아무렇게 방치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해이 내지는 신의 성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손해를 줄이고자 그리고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약 위반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경감시킬 수 있었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77조 손해경감 의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발생되는 이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그걸 늦게 줬다. 이렇게 되어서 발생된 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부분을 대금과 관련해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78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4조부터 77조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손해배상의 산정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익과 기대 이익을 더한다는 것이죠. 손실액과 미래 기대 이익, 그러니까 내가 박탈당한 미래에 희망했던 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한다는 것이 손해배상 산정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계약 해제 시에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대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체 거래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74조에서 얘기했던 추가 배상액을 합산하여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이 대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점의 시가하고의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 76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가의 기준 시기는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 시점이지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을 기초로 시가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계약 위반을 당하는 사람에게 손해경감 의무를 부여하여서 최대한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7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 해지에 대한 당사자의 면책이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서 기인하게 되었다. 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란 건 보통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입증을 해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을 때는 계약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면책이 사라지거나 양 당사자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거나 면책되게 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면책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서로 물어주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어떤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양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났고 계약이 면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물론 이것에 대한 입증 문제나 이 장애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책을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욘드 컨트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회피할 수도 없었고 극복할 수도 없었다 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의 계약 체결 조건에서 불가항력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그리고 79조 2항에서는 당사자의 불이행에 어떤 이행에 있어서 이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고용된 제3자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고용된 제3자는 수출입 대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운송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물품에 대한 하역업자 내지는 육상 운송업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사자가 면책이 되고 그리고 이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요 전항의 규정이라는 건 이거죠. 이 규정,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면책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 제3자도 당연히 면책되어진다라는 규정이 79조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면책은 그러한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태풍과 같은 어떤 천재지변이 뭐 한 일주일 동안 있었다라고 했고, 그 일주일 이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나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은 모를 수 있죠. 나만 꾹 알고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나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그러한 장애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장애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착을 해야 되는, 통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착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 통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통지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도착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에 대한 도달주의죠. 그래서 효력에 대한 의사표시의 발신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면책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 외에 다른 권리, 당사자들이 뭐 계약 해제권이라든지 뭐 부가기간 지정권이라든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좀 더 기간을 주고 추가 기간을 지정을 해서 뭐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시키고자 한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만 면책되는 것이고 계약 이행은 존속을 시키고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면책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이 79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내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뭐 어떤 계약 해제를 선언한다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대방이 나 때문에 잘못됐고 나 때문에 불이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조와 80조는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계약 당사자의 장애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회피하기도 어려웠고 극복하기도 어려웠을 때에 대해서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3자 장애의 면책을 제3자가 이러한 제3자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계약 당사자의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만 상대방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주의의 예외로서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라든지 추가기간 지정이라든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조의 내용입니다. 81조의 내용은 계약 의무의 소멸과 반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됩니다. 서로 손해배상 해줄 거를 제외하고 계약 해제가 딱 되면 이제 계약은 끝났죠. 더 이상 이제 뭐 할 거 없죠. 양당사자의 무역 거래는 이제 원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를 통해서 이제 뭐 계약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약 해제에 이르게 되는 뭐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 의무가 계약 해제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모든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 조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계약 전체, 계약서에 적혀있는 모든 사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합의한 분쟁 해결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라고 합의한 중재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서 양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그러면 계약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행된 거는 그냥 뭐 각자 알아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 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이미 공급된 물품,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이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뜻이고,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행된 어떤 물품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상환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반환과 상환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동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을 수령을 했죠. 매수인은 이제 물품을 받는 사람이죠. 물품을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하는데 이미 물품을 사용을 했거나 이미 물건을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주었던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거나 매도인에게 다른 물품을 달라라고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좀 가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한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매수인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38조는 매수인의 물품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쇼트 타임 안에 물품을 검사하라는 규정이 있었죠. 38조에. 그래서 검사의 결과로 인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물품의 일부가 사용되거나 변형된 경우, 그 경우에도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 의무를 부여했는데 당연히 일부의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C,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매수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매각되었거나 또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었거나 또는 변형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부적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걸 써보니까 계약 내용과 다르다. 계약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써보는 과정에서 사용 소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물품의 실질적 동등한 상태로 반환하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좀 가혹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B, C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이러한 물품을 수령할 때와 동일하게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 해제의 권리를 상실되게 되죠. 그리고 대체품 인도 청구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아니면 하자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2조, 83조는 매수인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못할 때에 적용되는 경우고요. 84조는 매도인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매수인은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것에 대한 이자도 같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내가 원래 이게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 매매 계약을 체결되기 전으로 돌린다는 의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금을 받아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은행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돈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84조 1항은 매도인에 대해 매도인이 이자 부분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84조 2항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아와서 이거를 사용을 했거나 처분했거나 해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조차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에게 기속될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4조 1항은 매도인이 돈을 받았을 때 발생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그리고 84조 2항은 매수인이 이 물품을 가지고 팔았을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조, 82조, 83조, 84조가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 소멸과 관련해서 반환 의무, 그리고 반환 의무를 동시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82조는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권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 상실된다라는 경우와 그리고 면책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면책권에 대한 규정이 세 가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4조에서는 매도인이 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매수인이 수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8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조는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입니다. 매도인은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안 했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매수인이 받아가야 되는데 물품에 대해서 매수인이 받아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거지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있고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어져서 매수인 물건이어야 할 물건, 그러니까 매수인 소유의 물건으로 넘어가야 될 물건을 매수인이 받아가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물품을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물품에 대해서 인도를 해 갈 때까지 혹은 물품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조치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매도인이 들고 있지만 사실 이거 지금 매수인 거거든요. 매수인에게 이미 처분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이전이 넘어가서 매수인의 어떤 책임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렇게 물품을 보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조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물품을 거절합니다.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뭐 이 협약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해서 물품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돌려주거나 반환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반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내가 물품을 정당하게 거약에 따라서 수령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위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86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5조는 매도인의 물품 보존 의무, 86조는 매수인의 물품 보존 의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발송된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 처분하에 적치되었을 때는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거절하더라도 이거 뭐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땅바닥에 버리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물품에 대한 점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매도인에게 청구하거나 반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상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매도인이 됐든 85조의 매도인이 됐든 86조의 매수인이 됐든 이렇게 물품 보존 의무가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제3조에게 창고를 보관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창고료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변질되기 쉽거나 보존이 불합리하게 너무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85조나 86조에 따라서 85조의 매도인, 86조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물품 보존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물품을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이거는 물건이 너무 상하기 쉽고 물건이 상한다면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죠. 그리고 물품을 보존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경우에는 매각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합리적으로 매각을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보존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각을 시켜버리면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내가 물품의 보존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내가 물품을
상대방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아가지 않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령 거절했을 때 보존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 수령을 지체하거나 받아가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주지 않아서 내가 어떤 유치권을 행사해서 매수인의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수령을 거절을 했지만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85조, 8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보존자들, 물품을 상대방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고에 보관하는 의무가 있고, 이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물품이 너무 쉽게 상하거나 보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 매각권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분 절차,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실제로 매각이 됐을 때는 내가 이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조부터 86조, 87조, 88조는 물품의 보관 의무와 자조 매각권에 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3편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제3편에 해당이 되는 물품의 매매에 해당되는 공통 규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었고, 위험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부분,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물품에 대한 보존 의무, 그리고 반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 이행, 매수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통 의무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강좌를 통해서 CISG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CISG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매매계약 성립과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구제책과 해결책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본격적인 이해와 학습을 이 CISG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학습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인 계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인커텀스를 기준으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